안녕하세요. 어느덧 이른이라는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내게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길 바라고 숨이 다한 후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길 바란다는 불경의 말처럼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뭐든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세상을 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자라는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 줄어들기보단 오히려 느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하지만 또 그런 걱정 덕분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사람이 둔하고 느려져도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청춘을 되찾은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또렷해진 정신으로 이번에 마흔이 다 된 아들놈을 지킬 수 있기도 했고요. 저와 제 남편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방 안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아이였죠. 근데 그 성정이 커서도 똑같이 자라 힘들게 대학 졸업장 따서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영 실내에서 일을 하는 걸 답답해 하더군요. 나이 서른에 3년 다닌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곧 화물차 운전사로 자리를 잡더군요. 아니, 편한 월급쟁이 일을 관두고 왜 전국 방방곡곡 위험하게 운전해서 다니는 일을 하냐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냥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역마살인지 뭔지 한 곳에 뿌리 내린다고 생각하면 속이 답답해져요.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제 팔자나 성격에 맞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다고 어머니나 아버지께 일 힘들다고 하면서 기대진 않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은 저나 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믿고 백수 생활을 하거나 얹혀서 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큰 설렁탕 집을 운영했고 남편은 자재 공장을 운영했으니 부모 재력을 믿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단호하게 그런 도움 하나 원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운전사를 선택한 걸 보고 저도 남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아들 가슴 속에는 절대로 새 장에 가둘 수 없는 파랑새가 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아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외동답지 않게 독립적이긴 했습니다. 사소한 참견이나 도움도 성가셔했고 혼자서 해내는 걸 당연시 여겼었죠. 애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알림장 한 번 제게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저나 남편에게 물을 것 없이 오로지 지 선택으로 갔고 군대에 갈 때도 입대 일주일 전에 통보하듯 해서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게 자유를 사랑하고 한 자리에 안주하는 걸 싫어하는 놈이 32이 됐을 때 장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과 저는 아들의 그 자유로운 성정 때문에 결혼도 늦게 할 거라고 예상했고 어쩌면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대뜸 선언할 수도 있겠다라고 종종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만나는 아가씨가 있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니 놀랄 노자였죠. 아니, 어디서 만났는데 얼마나 받고. 아니, 여보, 일단 이름부터 물어야지. 그리고 뭐 하는 아가씨야? 휴, 아들 숨 좀 돌릴게요. 이름은 김도연이고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냥 중소기업 회사 다니고 동수가 소개시켜줘서 만났어요. 다음 달이면 만난 지 1년 될 것 같은데요. 어머, 동수가? 동수? 그 최동수 말하는 거야? 민철이 중학교 동창? 맞아요. 동수 이전 직장에서 후배였대요. 아, 동수 이직했다고 했었지? 동수가 명절이면 아직도 우리한테도 선물 보내. 그건 그렇고 너는 1년이나 여자를 만났으면서 네 애비나 애미한테 언질 하나 없어? 저도 이렇게 오래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정식으로 결혼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급작스러운 소식이긴 했지만 저도 남편도 기대가 한가득이었어요. 얼떨떨하면서도 기뻤죠.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아들에게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고 상견례 날짜도 잡자고 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만난 며느리는
참 곱고 예뻤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행동 하나하나가 정갈해서 첫 만남부터 아들이 신부감 하나는 참 잘 골랐다 했어요.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특별했던 건 좋은 첫인상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한 말 때문도 있었어요. 아들에게 먼저 전해 듣기로는 며느리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만 살았는데 지금 어머니까지 유방암에 걸려 항암 치료 중이라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혼자 이겨낼 수 있다고 강한 척하지만 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면서 기댈 곳이 필요해 보였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는 제게도 살갑게 잘했지만 특히나 제 남편에게 참 다정하게도 잘하더군요. 결혼식 준비 막바지에 한 번 더 제 집에 아들과 함께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남편 앞으로 정말 좋은 와인이 들어와서 다 같이 약주를 한 잔씩 마셨어요. 근데 살짝 알딸딸해진 며느리가 지 시아버지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진짜 아버님을 종종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때가 많아요. 어머, 우리 도연이 취했나 보다. 민철아, 도연이 앞에 잔 치워라. 아유, 아니요, 어머님. 저 진짜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제가 아버님이랑 어머님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민철 씨가 질투도 난다니까요. 제가 진짜 딸처럼 잘할게요. 그러니까 저 정말 딸처럼 예뻐해 주셔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남편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애써 모른 척하면서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예쁘고 또 안타까워서 결혼 전부터 정말 아들의 결혼식이자 또 새롭게 생긴 딸의 결혼식 마냥 챙겼어요. 신혼집에 예물에 예단 혼수까지 저와 남편이 모두 지원해 줬습니다. 아들은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 비용을 냈고 며느리는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안사돈이 유방암에 걸린 후 수술비와 치료 비용을 모두 혼자 부담해 왔기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본인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젊었을 적 번 돈을 모두 쓴 건데 어찌 그게 결혼할 때 흠이 되고 장애물이 돼야겠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줘야 할 일이죠. 저는 며느리에게 결혼 준비는 걱정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집도 혼수도 걱정할 것 없다고요. 물론 아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저도 며느리가 예뻐서 그럴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상견례 날 마주친 동갑내기 안사돈을 보고 가족으로서 기꺼이 뭐든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었어요. 사부인은 그때 유방암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외동딸의 중요한 자리라고 곱게 가발까지 쓰시고 나오셨더라고요. 사람이 딱 보기에도 수수하고 검소한데 인간적인가 동시에 참 기쁨이 넘쳐서 사돈 사이는 물론 친구가 되고 싶더라고요. 사부인은 어색한지 연신 가발을 고쳐 쓰고 매만지면서 어렵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사회생활 하기도 전부터 혼자 니 엄마 챙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 없고 자랑스러운 딸인데 제가 늘 걸림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환영받는 모습을 보니 안도가 됩니다. 우리 도연이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게 그 생각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괴로울까요? 혹시나 딸의 결혼에도 누가 될까 조마조마해 보이는 사부인을 보면서 같은 부모로서 엄마로서 그 걱정을 덜어주고 싶다는 결심을 했네요. 그래서 더 기꺼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에 힘을 썼습니다. 사부인에게는 걱정 마시라. 도연이와 사부인이 우리와 한 가족이 된 다음에는 그런 걱정 안 하게 만들어주겠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는 제게 사부인은 눈도 못 마주치면서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저 어깨를 매만지면서 누가 얼마를 내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도 귀하고 소중하게 키운 사부인 딸에게 마땅히 받을 대접을 하면서 데려오는 거랍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힘들 때는 언제든 가족에게 기대시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둘이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사부인은 이제 사부인 본인만 생각하고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 후에 저는 예쁜 딸과 소중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며느리도 며느리대로 저와 남편에게 잘하고 아들과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지만 무엇보다 동갑내기 친구가 생겼다는 게 참 기뻤네요. 사부인의 항암 치료가 끝나갈 때쯤에 축하하는 의미로 가족들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양가 사돈네가 단체로 여행하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다 같이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남편은 아들네와 리조트에서 쉴 때 저와 사부인은 차를 렌트해서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갔어요. 사부인이 여행 전에 바닷바람 맞으면서 온종일 달리는 게 꿈이라고 했었거든요. 드라이브를 하다가 엉덩이가 베기고 몸이 쑤시면 잠깐 서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수다도 떨었고요. 그리고 다시 바닷바람으로 코를 청소하듯이 달리다가 배가 고프면 또 서서 식당을 찾아 들어가 배를 채웠고요. 여자에게는 다른 여자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친했던 친구들이나 모임은 다 저들 인생 사느라 뿔뿔이 흩어져서 1년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 싶은데 사부인을 만난 이후로 아주 단단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수다 친구가 생겼어요. 아들의 결혼 생활 7년 동안 변화는 많았지만 모두 좋은 변화들 뿐이었네요. 아들도 운송일을 늘렸고 또 며느리는 둘째 손주를 낳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사부인은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아서 지겨운 항암 치료에서 졸업을 했고요. 정말 이대로 살면 훗날 한없이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일상이었죠. 이대로만 살면 이 생에 미련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그냥 이대로만 살고 싶은 염원에 하늘이 괘씸하다고 노한 걸까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지 8년 만에 저희 가족에게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렁탕 집에 나갔던 날 일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바로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큰 돌을 삼키는 사람처럼 제게 설명을 하더군요. 아직도 그 떨림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지금 민철 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철 씨가 지금 의식이 없대요. 그 뒤로부터는 솔직히 아직도 기억이 드문드문만 나네요. 식당에서 하고 있던 앞치마 그대로 택시를 타고 며느리가 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후였죠. 아들은 척추에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다리까지 심하게 망가져서 의사는 거의 50대 50으로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말을 했어요. 아들은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5번에 거친 대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도 저도 아들에게 매달려서 병간호를 했어요. 수술 후에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긴 했지만 그때 아들은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거든요. 보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독립적이고 남의 도움 받기 싫어하는 애가 하반신 마비라니 정말 지켜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들은 좌절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서 화장실에 가거나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몇 번을 넘어지고 엎어졌는지 몰라요.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받고 나서는 살들이 모두 예민하고 약해져서 조그만 해도 바로 상처가 나고 멍이 들었거든요. 어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몸에 나는 상처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았네요. 세 번째 수술 후에는 지칠 대로 지쳐서 무건 수행에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습니다. 시름시름 말라가는 아들과 함께
저도 며느리도 온 가족이 함께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며느리를 집으로 보내 쉬게 하고 제가 아들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깬 적이 있었어요. 눈을 슬며시 뜨니 침대에서 아들이 저를 보고 숨을 삼키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에 눈물을 닦고 오히려 씩씩하게 말했어요. 울고 싶을 때는 원 없이 우는 게 좋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자식이 죽었어.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멀쩡히 다 살아있고 받을 수 있는 치료하고 도움 다 받을 수 있는데 민철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린 정인이랑 희민이도 매일 아빠 만날 날만 보면서 살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약해지면 쓰니? 보고 기대고 살 아버지가 이렇게 질질 짜고 있으면 쓰냐고. 좋아질 것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은 그 후로 2번의 수술을 더 받고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타야 하고 수백 번의 물리치료 덕에 정말 몇 발자국은 목발을 짚고 갈 수 있는 정도였지만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보다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였기에 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네요. 척추나 하반신 신경은 1년이 넘어서도 돌아올 수 있기에 그 신경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치료를 다 했어요. 저도 종종 아들을 재활센터로 데려다주고 집에서 간병을 하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정말 고생한 건 매일 24시간 붙어 있던 며느리였죠. 저보다도 더 큰 남편 화장실 수발을 들고 씻기고 입히고 제가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해도 며느리는 다른 사람 손에 남편을 맡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아들에게 일어난 사고 때문에 며느리를 고생시키는 것 같기도 해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사고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아들은 몇 년 동안 치료받느라 백수고 며느리도 마땅히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돈이 좀 깨지겠어요? 정말 최소한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보냈어요. 아들은 사고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 만나는 걸 기피했습니다. 본인의 망가진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다고 병원으로도 몇 번씩 친구들이나 같은 곳에서 일했던 화물차 기사들이 찾아왔어도 다 돌려보냈거든요. 퇴원하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만났습니다. 바로 아들의 오랜 친구인 최동수였어요. 아들에게 며느리를 소개시켜준 인물이기도 한 동수는 아들과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동수는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기도 했고 일주일에 3일은 퇴근 후 병원에 와서 아들을 씻길 때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아들은 그런 동수에게만은 사고 후에도 마음을 닫지 않았어요. 동수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남편도 챙겼습니다. 하루는 연락도 없이 장어와 사골 선물 세트를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저를 마주 안아주면서 민철이만큼 고생한 게 어머니인 거 다 안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민철이의 친구로서 큰 도움을 못 주는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대견해서 저도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친구로서 안타까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죄책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은 예전보다 말이 없어지고 쉽게 우울해했지만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세상에 회의적이게 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퇴원 후에는 병원에서 갇혀 생활했던 시간보다 생기를 되찾긴 했습니다. 열심히 재활 치료도 받고 집에서도 틈틈이 재활 운동기구를 들여서 운동도 했어요. 집으로 스포츠 마사지사까지 불러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몸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게도 또 애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해서라도 빨리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회복시키고 싶어 했죠. 근데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아마 퇴원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막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시도했을 때이기도 했어요. 몇 번을 실패해서 발목뼈에 금이 가기도 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강했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무서운 말을 하기 시작했네요. 하루는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사고 후로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에 노이로제가 생길 지경이었거든요. 급하게 받으니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술을 먹은 건지 혀가 꼬여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세요? 민철이 너 술 먹었니? 너 재활치료하면서 술 먹는 거 안 좋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속에 사무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한잔 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 너 속상한 거 안다. 잘 알지. 몸도 답답하고 매일 지긋지긋하게 재활치료해서 힘든 거 이 엄마가 너무 잘 알지, 민철아. 아니에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애 엄마도 모르고 진짜 내가 불구된 다음에 나 사랑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 사라지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사고가 나고 한 번도 극단적인 말을 한 적이 없는 녀석이 그 새벽에 전화를 해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아서 손이 벌벌벌 떨리더군요. 아들이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고 저는 침착하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는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다짜고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도연아, 민철이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니? 네 옆에 있어? 네? 당연히 집에 있죠. 요새 제가 애들 방에서 자서 잠시만요. 그리고 휴대폰 너머로 발자국 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죠. 어머니, 이 사람 집에 있어요. 위험하게 또 혼자 거실에 나왔나 봐요. 목발도 있고 술 먹다가 잠들었나 본데 이 사람이 혹시 어머니께 전화 걸었어요? 그래, 전화 걸어서 사라지고 싶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데 걔 요즘 무슨 일 있니? 아, 요즘 하는 재활치료가 마음만큼 잘 안 돼서 예민해지긴 했어요. 근데 민철 씨가 성격이 급한 거지 센터에서는 평균보다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도연아, 내가 심장이 떨려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민철이 얘 그러다가 무슨 일 내면 어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술 먹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튀어나온 것 같고 또 저도 옆에 있잖아요. 제가 잘 달랠 테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혼자 마음 정리를 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때쯤 예민해지고 재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다가 종종 또 술을 먹은 아들이 택시를 잡아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고 살기 너무 힘들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어요. 아들은 정말로 예민하고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했네요. 아들이 집에 왔을 때 거실에 있는 꽃을 보고 웬 꽃이냐고 물어서 네 친구 동수가 보냈다고 말하니 어디서 수가 틀린 건지 그 꽃을 그대로 잡아채서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예측할 수 없고 예민한 아들의 모습에 그동안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한 며느리도 아들 옆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지친다고 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가슴 떨리게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아들의 생일에 왜 아들이 몇 달 동안 그렇게 돌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네요. 아들의 생일 3일 전부터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왜 또 이러지 싶어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며느리의 말이 생각이 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아침 새벽에 와 있던 아들의 문자 메시지에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 괴롭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두 다리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기 싫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끝까지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아들의 문자를 확인하고 아침 일찍 바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도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고 아들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둘 다 무슨 정신인지 휴대폰을 꺼놓은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들의 문 밖에서 몇 분 동안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전에 며느리가 알려줬던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적만 감도는 집안에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들어서는데 주방 식탁에 앉아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안심을 하고 성큼성큼 아들의 앞으로 갔죠. 근데 생일날 아침부터 아들 혼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반찬도 하나 없이 냄비째로 말이에요. 민철아, 너 지금 혼자 뭐하니? 어? 어머니가 여긴 갑자기 왜 오셨어요? 네가 새벽에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아나 봐. 네 생일이기도 하고. 근데 도연이랑 애들은 나갔어? 정인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희민이는 애 엄마가 데려갔다가 장모님께 맡겼대요. 그리고 애 엄마는 어제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어머, 어딜? 혹시 사부인께 무슨 일 생겨서 간 거 아니야? 넌 왜 혼자 청승을 이렇게 떨고 있어? 반찬이라도. 어머니, 그냥 냅두세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김치라도 꺼내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럴 수가. 누가 봤다면 새로 사온 냉장고인 줄 알았을 겁니다. 냉장고 안에는 밑반찬은 물론이고 음식 재료 하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나돌아다니는 바짝 마른 사과와 다 써가는 양념장들과 바닥이 난 음료수병을 보고 당황해서 어머,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니? 라고 하니까 아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요새 바빠요. 혹시나 싶어 부엌 안까지 들어가서 찬장이랑 다용도실을 모두 둘러봐도 사람이 먹을 거라곤 라면 뿐이었어요. 라면만 박스채로 쌓여 있더군요. 부엌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도 순 라면 봉지뿐이었고요. 뭐야? 집에서 라면밖에 안 먹어? 도연이가 뭐 안 해주니? 아니, 내가 저번에 보내준 고기랑 채소들은 벌써 다 먹은 거야? 그리고 반찬들은 어째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그냥 요새 잘 안 해 먹어요. 제가 입맛도 없어서 먹기 싫다고 해서. 입맛이 없으면 더 잘 먹어야지. 아니, 돈이 모자른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보내주는 돈이 있는데. 민철아, 너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몸은 점점 더 나아지는데 정신이 망가지고 집에서 생일에 혼자 라면 하나 먹고 있는 건데. 이 엄마한테 제발 말 좀 해봐라. 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아들이 혼자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은 제 눈도 안 마주치고 연신 입술을 축이면서 얼굴을 쓸어내렸거든요. 엄마로서 아들이 초조하고 비밀이 있을 때 하는 행동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제발 말해달라고 무슨 일이든 이 엄마는 네 편이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듯 물으니까 아들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답답해서 정신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아들이 입을 열길 기다렸고 몇 분 후에 아들이 진정을 하고 제게 한 말들은 제 몸의 온도를 최소 10도 이상을 오르게 만들었어요. 아들은 천천히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오고 몇 달 안 지나서 동수가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에 오고 좀 우울하고 답답해서 동수를 불렀나 보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셋이서 밤까지 음식을 해먹고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먼저 취해서 동수가 아들을 안방에 뉘어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들은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다고 해요. 칼칼한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바닥을 기어서 방문 앞으로 갔는데 그때 아직 거실에 있던 동수와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들어버렸던 거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내가 진짜 세상에 나쁜 년 소리 듣기 무서워서 참고 살았는데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살라고? 난 못해.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정신 차려. 그거 실수였어. 언제까지 그럴래? 오빠는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오빠 그때 우리 좋았잖아. 그때는 저 사람 사고도 나기 전이라서 불구된 남편 버리고 딴짓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애초에 나는 저 사람 다리 저렇게 되기 전부터 헤어지고 싶었어. 애들 때문에 참고 산 거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오빠란 말이야. 헛소리 하지 마. 나 못 들은 걸로 한다. 그때 너랑 사고 친 건 정말 실수야. 술 먹고 한 실수라고. 그 실수 하나만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저렇게 된 민철이 내버려 두고 우리 둘이 만나자고? 정신 차려. 너 애가 둘이야.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나는 정인이랑 희민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겠어. 미안해서. 제발 그만하자. 나는 네 마음 받아줄 생각 없어. 원색적이고 충격적인 대화에 아들은 술이 확 깨버렸고 순간 다리를 못 쓴다는 것도 있고 두 팔로 기어서 거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지금 무슨 소리를 둘이서 짓거린 거냐고 따졌고요. 놀란 동수가 먼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걸 고백하기 시작했죠. 아들이 사고가 나기 몇 달 전 술을 먹고 만났다가 둘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는 말이죠. 동수는 그때의 일은 실수였다고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바닥에 이마까지 찧어가면서 사죄를 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난 실수 아니야. 난 오히려 걸려서 속이 시원한데? 이렇게 들킨 김에 아예 끝내자. 나 이혼하고 싶어.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당신 다리만 믿고 수발들기 지친다고. 나를 이 지옥에서 구해줄 건 동수 오빠뿐인데 오빠가 내 손 안 잡아준다면 나도 잃을 거 없어. 여보, 아니 민철 씨, 나랑 이혼해줘. 나 놔주면 내가 정말 한 푼도 안 바라고 애들도 다 놓고 갈게. 제발 나 좀 놔줘. 평생 당신 손발대서 고생만 하다가 늙기 싫어. 나 아직 40도 안 됐어. 이제 30대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 있는 병자 걱정만 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살게 할 건데. 동수가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끝도 없이 폭주해버렸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충격과 함께 아물지 않는 상처를 받았어요. 쓰지 못하는 다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좌절과 함께 아내에게 버림받으면 뭐하러 사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요. 그 사건 후로 냉랭해지고 아는 척도 안 하는 며느리를 보고 이혼을 생각했다고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늘 엄마를 찾고 하루라도 엄마를 못 보면 우는 딸과 아들을 보고 자신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아내가 애들을 두고 떠난다면 불쌍한 애들이 몸이 불편한 아빠와 함께 불행해질까 두려웠다고요. 차게 식은 라면 국물처럼 제 마음도 싸늘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당이 훅 떨어지는 게 온 몸으로 느껴졌어요. 아들이 그때 느낀 치욕적인 배신감을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아들에게 뭐라 말을 전하기도 전에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충격을 받아 다리가 풀리지만 않았다면 그대로 가서 머리를 쥐어 뜯었을 텐데 며느리는 저와 아들이 무슨 대화를 나눈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떨떠름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네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 연락을 하고 오고 싶어도 연락을 받아야 하지. 어디 갔다 오니? 너 혹시 술 먹고 들어왔니? 스쳐 지나가는 며느리의 옷자락에서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바람 피우고 집안일도 나 몰라라 한 게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면서 집에 들어오다니. 내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어서 어리다 빠졌어요. 며느리는 제 물음에는 답도 안 하고 아들 앞에 있는 먹다만 라면을 보고 고개를 젓더군요. 아휴, 또 라면이야? 당신 또 라면 먹고 있으면 어머님이 나 흉봐.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입맛 없다고 매일 라면 타령하더라고요. 라면에 신물이 나도 먹을 거 하나 없는 집구석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도연이 너 잠깐 여기 와서 앉아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왜요? 저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한 다음에 친정 가서 희민이도 데려와야 해서 바빠요. 이 사람 밥도 해줘야 하니까 장도 봐야 하고요.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제 와서 장 봐와서 밥을 한다고?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너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길래요? 여보, 당신 무슨 말 했어? 그래, 내가 다 들었어. 너 내가 보내준 돈은 다 어떻게 했니? 보험금은 어쨌길래 집에 먹을 거 하나 없고 저 다용도실에는 빈 세제통만 있어. 내가 벌이도 없는데 넷이서 먹고 살라고 보내준 돈은 다 어쨌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너 혹시 그렇게 너 싫다는 동수한테 그 돈 다 가져다가 바쳤니? 제발 받아달라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 사람 따라서 무슨 편집증 같은 거 생긴 거 아니세요? 증거도 없이 그저 의심만 하시려면 그냥 가세요. 저 이 사람이 먹은 그릇 설거지부터 해야겠어요. 어머님은 그저 어머님 아들 고생하는 것만 걱정하시죠? 이 사람 집에 온 뒤로 집안일 한번 알아서 한 적 없어요. 오로지 제 차지였다고요. 얘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 움직이고 싶어도 제대로 못 움직여서 답답해 미치려고 하는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거기 못 서?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아니 무슨 얘기요? 괜한 참견 말고 그냥 가세요. 제 말은 무시하고 그저 아들 앞에 냄비를 들고 뒤돌아가는 며느리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보기 위해 잡은 어깨를 돌리는데 며느리는 아우 놓으라고요. 라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팔을 휘둘렀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들고 있던 냄비가 제 앞으로 날아왔고 안에 들었던 다 식은 라면 국물이 제 얼굴에 끼얹어졌어요. 매운 국물이 눈까지 들어와서 쓰리고 따갑고 근데 그런 통증보다도 죄를 저지른 며느리가 오히려 제게 라면 국물을 뒤엎었다는 충격이 더 크더라고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급하게 일어서면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옆에 있는 목발을 짚고 어기적거리면서 다가왔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기어이 미친 거야? 나는 어머님이 어깨를 잡으니까 그거 피하려다가 내 친구랑 바람나서 나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 준 것만으로도 모자라? 어떻게 우리 어머니까지 이래? 어머니가 널 얼마나 아끼셨는데. 내가 아껴달랬어? 진짜 아꼈으면 당신 수발 드는 거 두고 보진 않으셨을 거야. 예, 사람 쓰자는데 싫다고 알아서 한 것도 너고 예뻐해달라고 딸처럼 생각해달라고 한 것도 너야. 네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나나 네 시애비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 거다. 너 그거 알면 우리한테 이런 짓 못해. 어머님,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저도 힘들고 지쳐서. 그래, 힘들었겠지. 나도 잘한다. 그 나이에 남편 수발드는 거 쉬운 일 아니야. 근데 네가 선택한 거다.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선택했고 사고 난 후로 네가 옆에서 손발도해서 간호한다고 했어. 본인이 내린 결정에 왜 우는 소리야? 아니 너 민철이 사고 난 다음에 동수랑 사고 친 것도 아니잖아. 사고 나기 전부터 이미 음흉한 속 숨기고 있다가 이제 수발드는 것도 질리고 힘드니까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네, 이제 와서 헤어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놔주네요, 어머님. 저 없으면 못 살겠대요. 하기야,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씻는 것도 못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이나 어머니나 지금 저한테 큰 소리칠 입장 아니에요. 저 없으면 저 사람 옆에서 살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착각하지 마. 너 같은 거 언제든 어디서든 대체할 수 있어. 그래, 너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갈라서자고. 너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이 집에서 그 몸뚱아리 하나만 챙기고 나가서 잘 살아봐. 너 같은 거한테는 나도 우리 가족도 다 과분해. 그렇게 원하는 가족을 만들어줘도
지복 지가 걷어차는 애한테 차고 넘치는 복이지. 어디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나가서 혼자 잘 살아봐. 그렇게 말하면 누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빌 것 같아? 어머님 들으셨죠? 이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 이제 혼자서 낑낑거리며 살겠네요. 그쵸?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사는 건 너지. 내 아들이 왜 혼자 살아? 애들도 있고 나도 있고 애 아버지도 있는데. 너 같은 건 곁에 있는 가족이 불쌍하고 아깝다. 그동안 그 연기하면서 사느라 고생했어. 민철이 말대로 자유롭게 잘 살아라. 원 없이. 얼굴이 빨개져서 어버버하는 며느리를 그대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한 아들은 끝내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답니다. 눈앞에서 애미가 라면 국물을 뒤집어 쓴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거겠죠.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고 저는 그저 이혼만으로 참을 수 없어서 다음날 바로 사부인을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집을 나가서 친정에는 가지 않았는지 사부인은 둘째 손주와 함께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준 사부인은 이내 제가 차분하게 하는 설명을 듣고 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은 등을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는 소리만 했어요. 사부인 탓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 아니 그 애가 저지른 행동에 아들도 저도 우리 가족 모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아마 이 상처는 평생 잊을 수 없겠죠. 근데 그 애는 저나 아들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 없더군요. 믿어지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딸 자식 그거 하나 있는 게 어떻게 이런... 제가 어떻게 해서든 사부인이나 송사위에게 용서를 빌게 할 테니까 제발 조금이라도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혼을 하는 건 막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끝이 날 인연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사부인의 집에서 둘째 손주를 데리고 집에 오고 일주일 뒤에 놀랍게도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그 당시 아들을 손주들과 혼자 둘 수 없어서 다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며느리의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게 하자마자 모자를 벗었는데 머리가 거의 삭발이 되다시피 짧게 잘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그 꼴로 울면서 저와 아들에게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용서를 못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 짓 했어요. 죄송해요.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실수했어. 미안해. 정말 모두에게 다 죄송합니다. 딱 보기에도 누구의 말을 듣고 용서를 빌러온 줄 알겠더라고요. 사부인이 힘을 쓰신 거죠. 딸의 머리를 빡빡 밀고 가서 용서를 받든 말든 일단 빌라고 보낸 겁니다. 노력이 가상하긴 했지만 저도 아들도 그렇게 비는 며느리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뭘 잘했다고 서럽게 우는 며느리를 한참을 보다가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이혼 소송 과정 중에 아들이 며느리가 놓고 간 노트북에서 구질구질하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며느리는 동수에게 버림받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녔나 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친목 모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까지 다른 남자들과 실제로 만남을 했던 채팅 내역을 발견했어요. 물론 그것도 이혼 시 외도 증거 자료로 변호사에게 건넸고요. 근데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아들은 단독 양육권과 그년을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집에서 쫓아내고 이혼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년이 이혼 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렇게 나돌아다니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네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에 폭로글을 쓰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활동을 했던 모 회원이 남편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자마자
그전부터 불륜을 저지른 남자에게 매달렸고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나서도 바로 불륜을 목적으로 친목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 가정을 파탄내고 은혜도 모르는 추잡한 인간이니 부디 조심하라고 폭로글을 기고했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며느리가 활동하던 닉네임이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잘라 올린 불륜 대화 내용을 보고 신기하게도 다른 회원들이 단박에 며느리라고 추측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폭로글을 기고하고 며칠 후 며느리로부터 아들에게 몇 번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쳐대서 아들은 그러라고 했대요. 본인도 위자료 준비할 테니 너도 이혼할 때 나한테 줄 위자료 준비하라고 했다고요. 아들은 그 잔악무도한 년과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원하던 대로 애들의 양육권은 아들에게 갔고 며느리는 정말 몸 하나 딸랑 들고 나가는 격이 됐어요. 오히려 아들에게 위자료를 토해내야 했죠. 또 아들은 동수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제가 친한 친구인 만큼 마음이 약해졌나 했는데 아들은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아서 진짜 외톨이가 됐다고 그거면 족하다고 하더군요. 시원하다고 잘 살 거라고 떵떵거리던 그녀는 이혼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네요. 아들은 이혼 후에 아예 집을 팔고 저희 집에 들어와 애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종종 전화를 받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바로 전화를 끊는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모두 그녀에게서 온 전화였네요. 양육비 한 푼 내지 않는 게 꼴의 애미라고 애들을 보여달라고 빌었답니다. 보고 싶으면 정당하게 밀린 양육비 내라고 했더니 일하는 게 없어서 돈이 없다고 울었다고 해요. 아들이 그럼 장모님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했더니 엄마에게도 내쳐져서 지금 혼자라고 제발 애들 좀 보여달라고 싹싹 비는데 아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만약에 애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다면 아들도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해줬겠지만 일단 손주가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해 10살이 된 첫째 손주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칭얼거리는지 동생을 보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희민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전 아니에요. 그래? 우리 정인이는 정말 엄마를 안 봐도 괜찮니? 네, 엄마가 아빠를 아프게 했잖아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잘못한 거죠? 아빠가 다리를 못 써서 엄마가 우리 버린 거 맞죠? 저는 아픈 아빠 버린 엄마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찾아와도 안 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희민이랑 살래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도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알겠죠? 제가 커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린애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무섭다가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혼자 속을 썩혔을까. 제 가슴이 미어져서 뒤돌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손주를 보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손주들과 제 아들을 위해 뭐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뭐든 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이제 아들이 이혼을 한 지도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목발을 짚지 않고도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가족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들도 본인 겪은 모든 일에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정도로 나아지면 뭐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애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네요.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뭐든 하고 싶다고 말이죠. 한때는 며느리였던 그 애는 애들 보여달라고 매달리다가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종종 사부인이 조용히 집으로 손주들 오시나
학용품 같은 거 보내는데 사부인은 끝까지 손주들을 보고 싶다는 소리도 한 번 꺼낸 적이 없었어요. 조용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씁쓸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모두 잊고 그저 아들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날만 그리면서 살고 있어요. 언제 그날이 저희 가족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부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제 아들이 힘겹게 내딛는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이 70 다 돼서 손주들을 키우게 된 이 할머니에게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